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 함께 대장동 특혜 의혹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고 이재명 후보는 언론의 악의적 왜곡 보도라고 반박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협의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완화하는 대안을 제시한 만큼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를 강조한 반면 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실질적 손해 산정으로 바꾸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 선언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당은 항구적 평화의 시작점이라고 환영한 반면 야당은 대통령의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농양,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추석 연휴 내내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관련 의혹과 호남 경선 2차 TV 토론회로 출렁이는 여야의 경선 판세를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놓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양당은 오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규명하자며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며 일축했고 이재명 대선 예비 후보는 조선일보 계열사들이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허위 조작 보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동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한 이재명 대선 예비 후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양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로 고액의 배당금을 수령한 개인 투자자들과 이재명 예비 후보와의 관계, 사업 추진과 관련한 외압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의 주장대로 국민의힘 게이트라면 국민의힘이 자청해서 특검하자는데 이 후보가 못 받을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단 1원이라도 받았으면 공직 후보 사퇴하겠다고 한 만큼 흔쾌히 동의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은 특혜를 제도화했다라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한계가 있고 정의당도 막대한 불로소득을 방치하고 묵인한 것에 대국민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도리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는 정치 공세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고 국회 내 상임위에서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또 네거티브 전략으로 국정조사와 특검 같은 불필요한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대선 후보 경선뿐 아니라 국회 역시도 대통령 선거의 정쟁판이 되는 것을 막고 민생을 살피는 민의의 전당이 되도록 국회를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조선일보를 겨냥해 악의적 왜곡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면서 특정 후보를 불리하게 하려는 가짜뉴스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당내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낙연 캠프는 특검과 국정조사에 반대하면서도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공세를 이어갔고 추미애 후보는 이낙연 캠프 측 공격으로 이 문제가 불거져 고발사주 의혹이 더 필요한다며 이재명 후보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바닥 민심을 청취한 여야는 정권 재창출 요구가 크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이 높다, 이렇게 서로 엇갈린 평가를 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대선 경선 열기가 높아진 가운데 민주당 후보들은 경선 지역을 돌며 지지층 확보에 주력했고 국민의힘은 2차 TV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는 추석 민심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정농단의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고발사주 의혹과 같은 국기문란 사건을 벌였다며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당 유착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응을 보면서 이대로라면 한국 정치가 몇십 보 더
후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연휴였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민심은 먹고 살기 힘들다는 탄식밖에 없었다며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민생 파탄의 책임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 때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추석 민심에 대한 상반된 해석 속에 대선 경선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이번 주말 호남과 다음 달 2일 부산, 울산, 경남 경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호남 지역을 순회했던 이낙연 후보는 오늘 경남을 찾아 부울경 메가시티와 가덕 신공항 지원을 약속했고 추미애 후보도 경남 진주와 창원을 방문해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박용진 후보는 전남 지역을 돌며 이번 주말 호남권 경선에 대비했고 이재명, 김두관 후보는 별도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2차 TV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최대 이슈인 부동산 공급 대책과 함께 1차 토론 때 쟁점이 됐던 고발 사주 의혹,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두고 공방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은 4차례 더 TV토론회를 치른 뒤 다음 달 8일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할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협의체 활동 기한이 오는 26일까지로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여야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언론중재법 수정안에 대해서 더 위헌적인 내용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9번째 이어진 회의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언론중재법 수정안은 더 위헌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과 범위를 더 넓혔다고 지적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대신 실질적 손해배상 산정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헌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오히려 강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루어진 여러 비판이나 문제점들을 감안하셔서 여기에 상응하는 이런 재수정안이 제시돼야 된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예방과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췄다며 언론의 자유가 전혀 위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원안도 수정안도 모두 반대만 하고 있다면서 협상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취재의 자유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인 질문할 자유는 전혀 제한되지 않습니다.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의 활동 시한은 오는 26일까지. 앞으로 단 2차례의 회의만 남겨놓은 상황인 가운데 민주당은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수정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권력 비리를 넘는 수단으로 전락할 게 뻔하다며 가짜뉴스 피해 규제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오늘 언론에 대한 자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통합형 자율규제 기구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국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한번 꺼내들었습니다. 종전선언 주체를 구체화했고 북한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는데요. 이 같은 제안에 여야는 정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과 중국 등이 함께하는 종전선언을 제안했는데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전선언은 남북이 새로운 경제 공동체로 번영하고 공존하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의지를 세계에 확인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와 협력을 촉구합니다. 또 지난해 유엔 총회 연설과 비교해 이번에는 종전선언의 주체가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으로 구체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임기 말을 앞둔 문 대통령이 어젠다 제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향해선 초당적 외교 정신을 허물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을 갖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되는 핵무장 강화, 미사일 도발과 끔찍한 만행을 규탄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촉구해도 모자랄 판에 허울 좋은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등한시한 채 선거를 위한 정치적 이벤트에만 매달리면 대북 굴종적 자세에 대한 국민 비판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이 미사일을 잇따라 시험 발사하며 긴장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다시 종전선언을 언급한 건 다소 의외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올해가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이 되는 해인데다 장기화되는 교착 국면을 타개할 과감한 반전 카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열려 있다며 비핵화 달성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에도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한국의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중요한 한 나라이자 정전협정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북한은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정의당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가 MBC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이정미, 황순식, 김윤기 후보는 새로운 선수 교체가 필요하다며 심상정 후보를 집중 견제했는데요. 심 후보는 가장 준비된 후보가 나서 당이 재기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네 번째 대선 도전에 나선 심상정 후보. 이번 토론회에서도 다른 후보들로부터 집중 견제를 받았습니다. 이정미 후보와 황순식, 김윤기 후보는 심 후보의 당대표 시절을 집중 비판했는데 조국 사태 당시 심상정 지도부의 대응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 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심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대선 후보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님, 심상정 후보님께서는 조금 뒤에서 한번 좀 희생하고 좀 다른 후보들을 밀어주고 그렇게 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런 신뢰들을 다시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심상정 후보님 말씀대로 정의당을 그동안 대표해 오셨고 대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을 돌아 당의 처지는 거의 최악으로 치달았고 저당은 그냥 심상정 어깨에만 기대서 가는 당 이렇게 되다 보면 그 노란 점 하나는 빛날 수 있지만 당 전체는 굉장히 왜소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심 후보는 자신이 양보한다고 정의당이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 대선에서 당이 재기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당원들이 당이 가장 투자한 준비된 후보가 나가서 성과를 만들어서 당이 또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들은 거대 양당 체제의 폐해에도 국민들은 정의당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각자 자신이 당을 재건할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정미 후보는 여영국 당대표, 사선 의원 심상정, 대권 후보 이정미 삼각편대로 미래를 맡길 만한 정당이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자신했고 심상정 후보는 국민들이 이재명과 사이다 진검승부를 홍준표와 리턴 매치를 기대하고 있다며 대선에서 거대 양당을 꺾을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윤기 후보는 가장 급진적이지만 구체적이고 현실적 정치 대안을 가진 적임자, 황순식 후보는 당내 통합과 당 밖의 폭넓은 연대를 통해 정의당의 미래를 열어갈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 청원이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청원자는 제3의 성별과 성정체성 차별 금지는 전 세계 10% 미만 국가에서만 인정되고 많은 부작용을 낳는 성급한 입법이라며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평등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청원자는 또 법 적용 대상을 사실상 모든 공사 영역으로 하고 결과적 불평등을 간접 차별로 규정한 점도 우리나라를 갈등 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집을 산 사례가 큰 폭으로 늘어나 편법 증여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부에서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 세부 내역을 받아 분석한 결과 전체 주택 매입 자금의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이 아닌 그 밖의 차입금으로 조달한 건수가 지난해 3,880건으로 1년 전보다 2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 의원은 작년 7월 만 24세의 청년이 어머니에게 17억 9천만 원을 빌려 집을 구입한 사례도 있었다며 정부가 이른바 그 밖의 차입금이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촌 지역의 저수지에서 불법 낚시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저수지를 관리 감독하는 농어촌공사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 저수지에서 제기된 불법 낚시 민원은 384건에 달했습니다. 홍 의원은 불법 낚시 민원 신고가 10년 전 10건에서 지난해 170건으로 증가했다며 저수지 주변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데 농어촌공사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주범인 최서원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 8일 최 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씨는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의원이 자신의 은닉재산 문제 등을 제기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안 의원은 1심 판결 뒤 은닉재산이 없다는 최 씨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어이가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언론중재법 논의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야가 이제 여전히 핵심 쟁점을 두고 이제 입장 차이가 크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오늘도 언론중재법 논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26일을 활동 기한으로 하는 여야 의원 4명 그리고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여야 언론협의체를 말하는 건데요. 정정보도 강화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지만 다른 조항들을 두고 서로 대안을 내라며 이렇게 서로 충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네. 네, 이번 달 8일 첫 회 이후 오늘까지 9차례나 회의를 열었는데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27일 D-3이라고 지금 자막이 나왔었는데 핵심 쟁점별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 그 쟁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국민의힘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열람차단 청구권,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을 3대 독소 조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 입장차가 가장 첨예한 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인데요. 언론사가 고의적인 허위 조작 보도로 피해를 주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라는 법안 취지를 고려한다면 이 허위 보도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야당과 언론단체에서 표현의 자유를 들어 비판이 잇따랐는데요. 그러자 5천만 원 또는 손해액을 다소 줄인 3배 이내의 배상액 중 높은 금액으로 배상하게 하는 완화책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배제의 수정안이 아닌 전면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과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해서 위헌적 성격이 크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또 이 5천만 원이라는 손해액 기준이 근거가 없는 터무니없는 기준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정확한 기준 마련을 통해 실질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중에서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 여기도 이제 상당히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이 기존 개정안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의 정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 두 조항 모두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그러자 민주당이 한 걸음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두 조항 모두 삭제하기로 대안을 제시한 건데요. 해당 보도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도록 했고요. 허위 조작 보도 정의도 지적을 받아들여서 진실하지 않은 보도로 수정을 했습니다. 대신 고의 중과실 규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원 판례에 따라서 손해배상액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법과 같이 손배제가 이미 있는 다른 사례를 통해서 책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적을 수용한 듯이 보이지만 사실상 이 계약안이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한 대로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을 법안에서 삭제를 하게 되면 이 입증 책임이 언론에 가게 돼 입증을 위해서 취재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과 같은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진실하지 않은 보도로 정의를 수정한 것도 손해배상 기준만 달라진 눈 가리고 아웅식인 데다가 오히려 손해배상 가능 범위를 더 넓혔다는 입장입니다. 네, 입장 차이가 큰 지금 그 쟁점 사안들을 정리해 보고 있는데 또 이제 언론 보도의 피해자가 언론사나 포털에 뉴스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그 열람 차단 청구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입장 차이가 크죠? 네, 민주당은 사실상 이 열람 차단 청구권을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질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다른 규정을 삭제하고 사생활 침해 규정만 국한하더라도 제도 자체의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오남용 가능성을 고려해서 내용이 진실하지 않을 경우 또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할 경우는 요건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기사 유통 단계에서 이미 사전 검열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고 또 이 사생활 침해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모호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이 열람 차단 청구권을 법원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하지만 언론중재위는 법적 권한이 없어서 뉴스 퇴출 권한을 갖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네, 현재 그 유엔과 권익위 또 언론 단체에서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이렇게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이제 좀 양보하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취하면서까지도 언론중재법을 추진하려는 이 강한 의지, 그 배경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국민의힘은 이 언론중재법을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장치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 말 정부 여당 혹은 대통령의 가해지는 언론들의 공세, 이거를 사실상 차단하고 막을 수 있는 장치라고 본 겁니다. 네. 또 민주당으로서는 대선 전국까지 입법 독주라는 프레임이 이어질 수는 있지만 2년 전 조국 사태 이후 거세지는 입법 언론개혁 요구의 열성 지지층을 무시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어쨌든 이제 3일 정도 이제 남겨놓은 상황에서 합의가 이제 쉽지는 않은 그런 이제 현재 분위기인데 국회 처리 과정은 어떻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여야 8인 협의체 남은 회의는 내일과 이번 주 일요일뿐입니다. 협의체 활동 시한이 끝나는 이번 주 일요일 26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본회의에 상정되는 27일까지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8인 협의체에서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해도 27일 본회의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지난달 상정하려던 일정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협의체에서 한 차례 논의를 거쳤고 또 수정안도 제시하면서 충분한 숙고를 거쳤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본회의 당일에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의결하는 전원위원회를 소집해서 정당성도 부여할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방어에 나선다는 방침인데 민주당은 그럴 경우에도 적극 참여해서 언론중재법의 필요성을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본회의 전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열릴 경우에는 여기서 적극 의견 타결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7일 이제 본회의 상정 예정이라는 거죠. 27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 상황을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이슈 분석에서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언론중재법 협의 진행 상황을 분석해봤습니다. 강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한
장하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9월 23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수박이 왜 나와?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동안 민주당의 때 아닌 수박 논쟁이 불거지면서 시끌시끌했죠. 이재명 후보가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향한 대장동 특혜 의혹을 해명하면서 성남시 공영개발 막으려고 발버둥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란 말과 함께 저에게 공영개발을 포기하라고 넌지시 압력을 가하던 우리 안의 수박 기득권자들이란 표현을 덧붙여서 논란이 된 건데요. 공영개발을 지키기 위해 당 안팎의 저항과 싸워야 했다는 맥락으로 해석되지만 문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갑자기 등장한 수박이란 단어에 대다수 국민들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건 경쟁자인 이낙연 후보였습니다. 이 후보 캠프 대변인인 이병훈 의원은 논평을 통해서 수박이라는 단어는 구구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베에서 5.18 희생자를 비하하기 위해 만든 호남 혐오 표현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 캠프의 박찬대 수석 대변인은 수박이란 표현은 겉과 속의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 일상적인 용어라면서 호남 비하로 연결하는 건 셀프 디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도 직접 반박과 공세에 나서면서 공방이 계속됐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개혁 세력이라고 하면서 이거 민영 개발하라고 압력 넣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얘기한 거예요. 그게 무슨 호남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걸 받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걸 중심으로 판단할 거예요. 그런 것을 감수성이라고 말하죠. 호남인들이 싫어하는 말이라면 일부러 안 쓰지 않으시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감수성의 결핍이 아닌가. 한편 민주당 내 수박 논쟁에 추미애 후보도 오늘 참전했습니다. 추 후보는 수박 발언이 호남이나 특정 지역을 비하한다는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다라며 이재명 후보의 힘을 실었는데요.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경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불거진 수박 논쟁. 과연 이에 대해 호남 민심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이번 주 경선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공약 표절입니다. 민주당에서 수박 논쟁이 오갔다면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공약 표절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후보가 어제 오후 당사에서 직접 발표한 외교 안보 공약에 대해서 경쟁 주자인 유승민 후보가 자신의 공약 일부를 표절했다면서 비판하고 나선 건데요. 유 후보 측이 문제를 삼고 나선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8개월로 확대하고 민간주택 청약 가점과 공공임대주택 가점을 부여하여 군 복무가 장병들의 미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역 의무 이행에 합당한 보상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윤 후보는 군 복무자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대와 청약 가산점 부여를 공약했습니다. 이에 유승민 후보 캠프는 곧바로 윤석열 후보는 공약 복사기인가라는 논평을 내고 해당 공약들이 유승민 후보가 지난 7월 초에 발표한 공약과 똑같다고 지적했는데요. 유 후보도 자신의 SNS를 통해 남의 공약을 그대로 복붙하면 양해라도 구하는 게 상도이 아닌가라면서 윤 후보는 부부가 모두 표절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의혹까지 빗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윤 후보 측은 정책 제안들을 선별하고 공약화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생각, 유사한 목소리는 당연히 담길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아침엔 이 문제를 놓고 홍준표 캠프 측과도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정책이란 공약에는 저작권이 없다 이런 얘기했던 정치인의 발언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더 힘있게 현실적으로 이러한 정책 공약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어제 윤석열 캠프에서 발표하는 그 안보 외교 공약들 앞에 국익 우선으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또 하셨어요. 저는 그 부분 역시 우리 홍준표 캠프에서 뭐 국익 우선주의를 천명하겠다라는 문장과 좀 겹쳐 보여서 참 좀 유감스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
누가 낸 정책인가 보다는 누가 실현할 수 있나가 더 중요하다는 윤 후보 측의 입장을 유승민 후보 측은 오늘 노래를 표절해도 잘 부르면 그만이고 기술을 베꼈어도 상품을 잘 만들면 문제 없단 건가 라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경선 전국에서 불거진 공약 표절 논쟁, 과연 슬기로운 해법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완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성 기자께서 발제해 오셨다고요? 예, 추석 연휴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쉬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여야 대선 주자들은 다른 때보다 더 바빴던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연휴 이후에 지금 민심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석 연휴 동안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이 이제 공방이 더 거세게 흘러나왔는데 국민의힘과 이제 국민의당이 오늘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 그리고 특검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처음 이 의혹이 불거져 나왔을 때하고는 다르게 지금 또 다른 국면에 들어선 느낌인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일단 야당에서 정치 공세를 하면 일단 효과가 있는 겁니다. 네. 뭐 정치 공세라는 게 뭐 맥없이 하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 연휴 때 이제 이게 상당히 화제가 됐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호남에서 이재명, 이낙연 두 분의 경선 국면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이냐 이제 이렇게 알아보는 유권자들도 좀 많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말이면 이제 호남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최근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좀 보도가 돼서 그렇지 경기도에서는 꽤 전부터 좀 유명했던 사건이고요. 네. 이 거액의 택지를 개발을 해서 뭐 대박이 났는데 야,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도 이제 문제를 삼았죠. 거기다가 경찰에서 이미 자금 흐름을 좀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였는데 최근에 또 고소 고발이 막 쏟아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야가.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잘 됐습니다. 검찰하고 경찰에서 무슨 의혹이나 비리가 있는지 제대로 좀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 감각에는 한 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도 않아요. 한 달 정도 이렇게 철저하게 수사를 하면 어느 정도 실체에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뭐 생각보다 뭐 빨리 수사가 진행될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FIU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경찰한테 이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 이런 걸 통보한 때가 올해 4월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동안에 경찰은 경찰청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서울경찰청에서 용산경찰서로 이렇게 옮겨 다니고 용산경찰서에서는 더군다나 지난주에 경제팀에서 진흥팀으로 그 수사팀을 바꿨다고 하더군요. 네. 그러면 5개월 동안 도대체 경찰은 뭐 했느냐?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느냐? 이런 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겠다고는 하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그 다 인사 짜놓은 그 체제 하에서 지금 수사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철저한 수사 플러스 그다음에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의문은 여전히 야당 측을 중심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과연 이걸 검찰과 경찰에 맡기는 것이 과연 적당하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저는 계속 정치적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지금 특검은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또 국민들한테 상당히 그 궁금증을 유발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켜보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청와대 입장은 그걸 왜 청와대에 묻느냐 이렇게 또 반문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청와대 언급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 공세죠. 뭐 일단은 청와대를 물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뭔가 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을 또 지지하는 분들은 맞아, 뭐 청와대는 다 알고 있었을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지 청와대를 걸고 들어간 게 이제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객관적이고 상식적으로 보면 아니 이걸 왜 갑자기 청와대에다 물어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시죠. 네. 아니 저 윤석열 전 총장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사정기관 지휘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있던 시기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잘 아시죠? 그거 뭐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다음에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뭐 이런 것들 수사했고요. 그다음에 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이런 것도 수사했는데 그 수사에 관해서 사실은 법무장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의 유무형의 압력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은 윤석열 전 총장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수사들이 중간에서 그 제대로 완결을 보지 못했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를 물고 들어가는 부분은 바로 청와대에서 이런 수사의 진척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의 유무형의 압력 이런 것들이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 그걸 지켜보겠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만약에 그 지금 이재명 후보 집권당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집권당의 후보로 곧 확정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 이 후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이게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의문을 품는 저는 그런 정도의 문제제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를 놓고 여당은 물론이고요. 이재명 지사도 직접 나서서 야당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 있었던 관련 발언들 잠깐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제가 잘한 일이고 이미 이제 수사를 100% 동의한다고 말씀드려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데 특검이니 국정조사 하겠다는 건 정치 쟁점 만들어서 의심을 확대하고 의혹을 부풀리고 공격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검찰이 저를 봐줄 것이다 이런 상상하는 사람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거겠지요. 이런 걸 저질 정치라고 합니다. 본인이 수사에 100% 동의한다고 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그랬고 파논 덫이라면 기꺼이 걸려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 파논 덫이든 아니든 우리가 철저하게 수사하고 하자고 하는 특검, 국정조사 저희들이 제출했으니까 감사다, 당연히 수행하겠다라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후보직과 공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던 이재명 후보. 야당의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는 정쟁욕이라면서 아까 최 의원님 말씀대로 반대 입장을 밝혔고 오히려 개발의 국민 환수제 도입을 예고하면서 맞불을 놨는데요. 또 당대 대선 후보들에게 공동 대응을 제안하고 나서는데 이 지사의 국면 전환 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이제 저런 거는 결국 국민들의 의혹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이런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재명 지사가 다 부인하고 뭐 예를 들어서 자 1원이라도 먹었다면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슨 그 국정농단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무슨 돈 챙긴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국면 전환이 아니고 호도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게 정말 이 진상규명을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이런 거의 기준은 저는 국민 눈높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민간업자한테 수많은 정말 거액의 그 어떤 이익금을 남기도록 한 그런 구조 이런 구조에 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는 한 저는 이재명 지사의 국면 전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하여튼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화천대 이후에 뭐 특혜를 줬느냐 또 특혜를 줘서 돈을 많이 벌게 해서 뭐 직간접적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받느냐 직접 돈을 받았다면 공직자니까 이제 뇌물죄가 되고요. 또 제3자한테 이렇게 뇌물을 받게 하면 뭐 제3자 뇌물수수 뭐 이런 죄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대통령 하면 안 되죠.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공방을 계속 주고받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검찰, 경찰에서 좀 아주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실체를 국민들 앞에 드러내줘야 되는 거죠. 지금 대선 국면에서 이거 가지고 뭐 특검을 하자, 국정조사하자 이건 좀 옳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물론 이재명 지사도 철저하게 협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관련자들 중에 아직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주주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이제 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어차피 나와서 진술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워낙 국민적인 어떤 의혹이 큰 사건이에요. 이걸 어떻게 덮고 넘어가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지역 권리당원 투표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번 주말에 이제 아주 중요한 민주당으로서는 중요한 호남 경선 결과가 이제 나오는데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 관련한 이런 발언과 논란이
호남 경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뭐 영향은 미치겠죠. 그런데 이제 저도 궁금해서 좀 물어봤는데요. 이 대장동 의혹 나오기 전에 이미 의원직 사퇴라든가 이른바 친문 성향 국회의원들이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고 이런 것 때문에 호남에서 약간 그 동정 여론이 이미 불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뭐라고 그럴까요? 뭐 내가 대선 후보 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아니 결선 투표는 가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그게 좀 정서적으로 먹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대장동 이 의혹 터지기 전에도 이낙연 전 대표가 좀 오름세다, 많이 따라잡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다 이제 대장동 의혹까지 터졌으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이번 주말에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죠. 어떤 뭐 제한적이나 뭐 아무튼 영향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한적으로나마라도 영향은 있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느냐는 부분에 관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게 결국 여론조사밖에 더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광주와 전남북만 상대로 한 여론조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여론조사들을 들여다봐도 사실 이게 영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가 좀 애매한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로 광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약간 상승세를 보이는 것만은 분명해요. 최근 한 1, 2주일 사이에. 네. 근데 대장동 의혹이라는 것은 사실 지난주부터 생겼던 의혹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게 아직은 초창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어떤 식으로 관련돼 있는지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다만 이재명 지사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일부 조금 불안한데 뭐 이런 정도의 느낌만 가지고 있어서 네. 저는 이제 내일 모레 뭐 결국은 그 호남 여론조사의 결론이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호남의 경선 결과가 이후 다른 지역이나 수도권 경선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수도권은 온라인 당원 비율이 다른 지역과 다르게 또 압도적이잖아요. 점점 후반으로 갈수록 어떤 후보에게 더 유리해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글쎄 그렇지만 이제 대개 이 수도권에서도 민주당 지지자들 내지는 민주당 권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원래 출신지는 호남 지역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번 주말에 호남 경선의 결과가 결국 수도권까지 상륙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결론하고 아주 유사한 구조로 수도권에 있는 뭐 온라인이든 뭐 실제 투표를 하든 그 사람들도 아마 그 결론은 대략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이번 호남 경선의 결과가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저는 흐름상 약간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호남 대의원 권리당원 숫자가 한 2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게 수도권으로 오면 경기도가 16만이고요. 서울이 14만. 합치면 이제 그것만 해도 30만입니다. 그다음에 지역 권리당원하고 관계없이 2차 슈퍼위크, 3차 슈퍼위크에서 경선에 참여하는 선거인단이 2차가 50만, 3차가 또 30만. 그러니까 엄청난 선거인단이 아직 투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제 호남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좀 어느 정도 좀 만회를 할 가능성은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경기지사는 수도권 사람이에요. 뭐 고향이 안동이라고 하지만 경기도지사입니다. 여론조사를 해도 경기도에서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뭐 선전을 하겠지만 이 수도권으로 지역에 옮겨올수록 이재명 경기지사한테 좀 유리한 국면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낙연 후보가 이제 호남 경선에서는 뭐 선전할 수 있지만 점점 수도권으로 올라올수록 이재명 후보의 세를 과시할 수가 있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오늘 지금 그 두 번째 토론회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가 지난 1차 토론회 때 조국 과잉 수사 발언으로 또 수세에 몰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그 추석 연휴 때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행보 그리고 오늘 토론회 두 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참 열심히들 토론하더라고요. 근데 전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가요. 역시 정치인들의 말도 그 사람이 평소에 하던 말, 뭐 하다못해 이제 발음도 그렇습니다. 뭐 경제, 복지, 뭐 외교, 안보, 핵, 뭐 이런 발음을 해도 평소에 그런 말을 하던 사람들, 국회에서 정책 질의를 하던 사람은 뭐 그럴듯하게 들려요. 네. 어울리고. 그런데 역시 그 정치 경험이 없는 분들은 뭔가 좀 어색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뭔가 좀 이 발음도 좀 부정한 것 같고요. 제 그 편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민감한 부분을 이제 유권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홍준표 의원이 이제 조국 수홍 이 발언은 사실은 의도적인 발언입니다. 나중에 또 만회하기 위해서 뭐 너무 심하다면 뭐 내가 좀 이렇게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건 좀 뭐라 그럴까 실질적인 타격이 어느 정도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번 1차 토론 때와 달리 오늘은 이제 그 여러 후보들이 윤석열 후보의 어떤 정책적 면, 뭐 이걸 검증을 많이 시도하더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드 문제라든지 뭐 전술핵, 전략핵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물어보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뭐 벼락치기 공부했다더니 정말 공부를 했는가? 아마 이런 거를 검증하는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윤석열 후보는 비교적 공부를 좀 한 그런 흔적들이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지난번하고 비슷하게 하태경 후보가 또 홍준표 후보를 공격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거기서 홍준표 후보가 또 한 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게 바로 검수완박 공약.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 네. 이걸 홍준표 후보가 공약을 한 모양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태경 후보가 그것도 또 역선택을 부추기기 위한 것이냐 뭐 이렇게 공격 포인트로 삼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홍준표 후보가 또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1차와 2차 토론 모두에서 사실은 그 역선택의 늪, 뭐 그걸 헤어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또 이번 추석 연휴 때 눈에 띄었던 게 윤석열 후보가 예능에 나와서 집 공개를 하고 또 하하호 웃으면서 또 재미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또 그에 이어서 윤석열 후보 이후로 홍준표 후보와 이재명, 이낙연 후보도 방송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선 주자들의 예능 출연이 좀 얻을 수 있는 게 좀 많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아니 흔히 우리가 검찰총장 출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딱딱할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출직 뭐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뭐 이런 걸 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사람이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예능이라는 이 장르에서는 그 벽을 한꺼번에 다 무너뜨려요.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치찌개를 끓여서 누구한테 준다든가 아니면 뭐 부인 얘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로 그 유권자와의 거리를 순식간에 좁힐 수 있는 또 예능이 그 시청률이 높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과거에 그 안철수 후보도 예능으로 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에 이 예능이 상당한 정도로 이 사람들의 이미지를 바꾸는데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후보 출연한 그 예능도 뭐 전주보다 2배 시청률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올라갔죠. 네. 저는 정치인을 연예인처럼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해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그렇게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떴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적인 역량이 거의 없는 걸로 입증이 됐죠. 이게 뭐 사생활 중요하죠. 인간적인 면모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는 기본적으로 국정을 끌어갈 수 있는 어떤 경륜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검증해야 되는데 예능 프로그램 그게 얼마나 유익한지 전 좀 회의적입니다. 네,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뭐 좀 순간적인 거품일 수 있다. 뭐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윤석열 후보의 그 고발 사주 의혹은 검찰과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고 이재명 후보도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이제 자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대선 경선에서의 그 관전 포인트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짧게 말씀드리면 이 고발 사주 의혹은 지금 뭐 대장동 의혹에 묻혀서 잘 뉴스가 안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검찰이나 공수처가 놀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고요. 손준성 검사를 아마 곧 소환하지 않을까. 그럼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아니면 뭐 기소 여부를 결정하든 이렇게 되면 다시 이 문제가 부각될 수 있고요. 결국 남는 문제는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지시를 했느냐,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느냐,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느냐, 정치적 책임 정도만 지면 되느냐, 뭐 이런 정도로 가지 않는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대장동 의혹은 아직은 실체가 좀 잘 잡히지 않고 있는 그런 의혹이라서 뭐 정치적 공방이 좀 상당 기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돼요. 그래서 제가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좀 검찰 경찰에서 분발을 해서 실체를 좀 정확히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 관련한 수사들이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 변수가 되겠죠. 그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뭐 이제 뭐 검찰이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나 시작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검찰과 경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 더군다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제 야당 후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의 차이 때문에 이제 그 결론이 그 나중에 정치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은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그 수사기관들의 결론 이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부터 할까요? 네, 저희가 이제 호남 경선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 그래서 이제 호남은 역시 호남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호남 출신 뭐 이런 사람들의 영향이 민주당에서는 워낙 크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호남은 민주당의 향도, 방향타다 이걸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어떤 선거 때마다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그 실체가 대부분 밝혀져요. 그리고 사필 규정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 결국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한 줄 논평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대장동 관련 의혹, 호남 경선, 국민의힘 2차 토론회 등 여야의 경선 판세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쾌청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오전부터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얇은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